안녕하세요. 2부로 돌아온 다은 수연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나를 리뷰하는 라디오 시나리오 2부에서는 유림님의 여행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나리오는 시각장애인들의 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한 인식 또한 높이고자 게스트분의 여행 경험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유림님과 함께 떠나볼 오늘의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겨울왕국이 떠오르는 북유럽인데요. 북유럽이라니 북유럽 중 어느 나라를 다녀오셨나요? 이제 북유럽 하면은 보통 뭐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근데 아이슬란드 정도까지 이제 포함해서 5개국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저는 그 중에서 핀란드랑 덴마크 2개국을 다녀왔습니다. 혹시 언제쯤 가셨나요? 핀란드는 제가 17년도 8월 초 한창 더울 여름에 갔고요. 네. 핀란드는 그로부터 정확하게 1년 뒤인 어, 18년 8월 초 또 한창 더울 때 네, 둘 다 여름에 가셨군요. 18년 또 여름이 되게 유명한 게 우리나라가 그때 거의 한 40도까지 올라갔던 사상 유례 없는 더위의 여름이었거든요. 그때구나. 그때 제가 또 덴마크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저도 2018년 8월에 북유럽 여행을 다녀왔었거든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그 패키지로 가서 딱 그 말씀하신 아이슬란드 빼고 그 북유럽 나라를 다녔는데 수도 찍고 네. 헬싱키 찍고 네, 스톡홀름 찍고 맞아요. 딱 그 배 오슬로 유람선 찍고. 타고 어쩌면 저희 옷깃이 스쳤을지도 어, 모르겠다는 맞네.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러네요. 예. 근데 저는 그때 여행이 정말 너무 좋았어서 그때가 중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유림님께서는 왜 그 핀란드와 덴마크에서의 경험을 소개하고 싶으신가요? 일단 이제 일부에서 제가 교육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교육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일단 호기심이 있어서 핀란드, 덴마크가 아무래도 이제 일부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랑은 분명히 또 다르게 생각하는 또 여러 가지 교육 철학적인 부분이 있고 네. 이제 또 교육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북유럽 하면은 우리나라랑 자연 환경도 너무 다르고 일단 뭐 핀란드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백야잖아요. 네. 예, 여름에는 뭐 해가 지지 않는다. 맞아요. 반면에 또 겨울에는 또 어떻게 보면 그 반대여가지고 해가 잘 뜨지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경험해 볼 수 없는 자연 환경이나 또 사회가 또 다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많은 것을 또 느낀 점이 있어서 또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 북유럽은 한국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비싸거든요. 아, 물가가 비싸거든요. 일단. 맞아요. 저도 에펠탑, 뭐 이탈리아, 피사에 섰다, 뭐 이런 건 익숙해도 네. 북유럽 하면 딱히 떠오르는 나라나 무슨 뭐 건물 이런 게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혹시 그곳에서 있었던 특별한 경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어 일단 이제 핀란드랑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인구가 아마 5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도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일단 갔을 때 뭔가 그 핀란드 수도 이제 헬싱키고 덴마크 수도 하면 코펜하겐인데 이제 제가 북유럽을 처음 이제 방문한 게 핀란드라는 나라였으니까 핀란드 딱 헬싱키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시내로 들어가는데 네. 그래도 명색이 한 국가의 수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당연히 서울을 일단 떠올리잖아요. 기본 베이스가. 네. 그럼 당연히 뭔가 그래도 수도니까 좀 삐까번쩍 뭔가 건물도 좀 빽빽히 있고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다 주위 사람들 반응이 여기 수도 맞아? 아. 뭐 왜 이렇게 시골 같아? 이러면서 맞아요. 이제 주위에 천안에 있던 이제 친구들도 있었는데 천안보다도 더 시골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그 정도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 핀란드 인구가 전체가 500만인데 헬싱키가 인구가 70만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안이 제가 지금 알기로는 거의 68만, 70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천안이랑 인구가 비슷하거나 어떻게 보면 천안보다 약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한 군데 방문하려고 이제 에스포라는 데로 갔는데 에스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인천이랑 비슷하다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헬싱키의 약간 그 바깥쪽 외곽 쪽에 있는 위성 도시이면서 핀란드의 제 3의 도시인가 4의 도시인가 아마 그쯤 될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천이랑 비슷한데 그래도 제 3의 도시 4의 도시니까 인천 하면 우리나라도 광역시잖아요. 그렇죠. 광역시면 그래도 좀 그래도 도시고 번잡하잖아요. 네. 근데 에스포 역에서 내려서 학교까지 한 10분 정도를 걸어가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물론 이제 평일 오전이긴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평일 오전이긴 하지만 역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는 10분 정도 동안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 봤나? 그러니까 봐야 한 와. 사람이고 진짜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거의. 우리나라랑 정말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정말 이게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어, 음. 그럼 그 북유럽 사람들의 여유가 그런 여유로운 인구 밀도에서 나오는 걸까요? 이거 너무 재밌네요.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사실 영토가 넓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핀란드 이제 그 영토의 크기를 찾아보진 않았는데 남한의 거의 한 3배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남한만 해도 인구가 5천만인데 핀란드는 인구가 500만이면은 음. 인구 밀도가 이거는 정말 한국이랑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구 밀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사람들끼리 막 부대끼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시는 걸 다은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옆 사람에게 신경을 덜 쓰는 환경일 수도 있겠다. 네. 저희가 이 녹음하러 온 홍대 이 스튜디오 정말 오는 길에도 맞아요. 정말 그렇죠. 다양한 네.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온 것 같아요. 홍대 지하철역 안에서만 해도 벌써 막 출구 나올 때 줄 서서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평일인데 그니까요. 역시 이제 나라별로 진짜 많이 배경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핀란드에서 덴마크까지는 어떻게 이동하셨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핀란드랑 덴마크는 사실 같이 간 게 아니고 네. 이제 1년을 이제 음. 텀을 두고 따로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핀란드는 직항이 있어요. 피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핀란드 항공사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피네어로 이제 한국에서 인천에서 핀란드 헬싱키까지 한 9시간 정도 갔던 것 같은데, 기네요. 예, 직항이 근데 이제 그게 긴데 사실은 우리 유럽에 저기 뭐 런던이나 뭐 파리나 독일 같은 데 가려면 기본적으로 12시간, 13시간 정도 가야 맞아요. 되는데 거기 뭐 영국이 됐던 프랑스가 됐건 독일을 갈 때는 핀란드를 항상 지나가게 됐어요. 그 노선이 항로가. 북쪽인데도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나요? 예, 그게 아마 오.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기류가 이제 핀란드가 어떻게 보면 유럽의 관문이라고 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핀란드를 결국 지나서 독일, 프랑스, 그 영국을 가는 거니까 그거에 이제 독일, 프랑스, 영국에 비하면 핀란드는 가까운 건데, 근데 뭐 9시간도 사실 적은 거리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핀란드까지 9시간 날아가는 동안에 지나가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중국, 몽골, 러시아. 제가 알기로는 요 3국 지나면 핀란드예요. 은근히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가깝다. 그러니까 러시아 한 나라 지나가는 데만 해도 거의 한 대여섯 시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러시아 또 나라가 네, 엄청 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도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땅을 굳이 더 차지하겠다고. 아, 제가 지난번에 파리 가면서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파리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12, 3시간이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인천에서 파리 갈 때는 14시간 반이 걸렸어요. 네. 되게 오래 걸리네요. 한 2시간 정도 더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조금 비행기가 우회해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니까 네. 네. 거기를 우회해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생각을 계속 했죠. 아니 거의 14시간 반 간 동안도 계속 여기 어디야 그러면 러시아래요. 아니 그게 끝없는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영토가 제일 넓잖아요. 압도적으로 제일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뭐 그렇게 아쉬운 게 있어서 굳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욕심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그 생각을 또 했죠. 비행기에서 굉장히 깊은 철학적 고민까지 하셨구나. 왜냐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맞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다면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좀 북유럽 여행이 의미가 크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좀 지니셨을까요? 일단 이제 핀란드나 덴마크를 제가 항상 그 두 번 그러니까 핀란드, 덴마크 한 번씩 갔을 때가 다 8월 초다 보니까 네. 한국이 제일 더울 때 갔거든요. 근데 북유럽은 여름에 시원해요. 오, 너무 좋다. 근데 제가 기억할 때 그때 북유럽이 이상 기온이라서 네, 근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핀란드 갔을 때가 17년인데 네. 제가 핀란드 출국한 날 한국이 37도, 38도 이랬는데 어. 핀란드는 그 당시 낮 기온이 20도, 21도 이랬고 아침 기온이 14도, 15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10월 중하순 너무 좋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을 한창 좋을 때 그 기온이고 기후였거든요. 네. 그 이제 북유럽 일단 공기가 먼저 좋으니까 맞아요. 햇빛도 좋고 그래서 이제 좋았는데 바로 1년 후에 덴마크 갔을 때는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가
거의 한 40도 막 찍었던 정말 2018년도가 유례 없었던 더웠던 맞아요. 여름이었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뉴스에도 막 유럽이 유례 없이 뭐 30도를 넘겼다. 30 뭐 독일인가는 35도를 넘겼다는 뉴스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덴마크 갔을 때도 30도를 한번 찍었어요. 맞아요. 어. 제가 갔을 때 33도인가 네. 그랬거든요. 그 덴마크에서 30도라는 거는 거의 정말 뭐 몇십 년 만에 있을까 말까 한 일이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들은 뭐 지하철이나 이런 대중교통에 에어컨, 냉방 시설이 맞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발달돼 있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냉방 시설을 가동할 일이 없으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또 없고. 네네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여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니 이런 아이스 관련 뭐 커피나 이런 음료가 없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북유럽이나 뭐 사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파리나 런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많이 덥지 않기 때문에 음. 이렇게 에어컨이나 이런 냉방 시설이 엄청 발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근데 이제 제가 덴마크 갔을 때가 30도를 한번 찍으니까 그날 이제 또 지하철을 한번 탔는데 지하철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온도가 네.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에어컨을 우리나라처럼 빵빵하게 틀지 못하니까 그때는 음. 살짝 덥긴 했죠. 음.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또 이제 기온적으로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덜 더우니까 그쵸. 그래도 공기가 일단 좋으니까 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습하지 않고 공기가 좋고 사실 베이징 경유할 때 사람들이 베이징 하늘 보고서는 아우 하늘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이랬거든요. 너무 이제 대비가 돼서 음. 일단 첫 인상이 그래서 이제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북유럽이 사실 이제 가기 전에 저희가 단순 여행을 갔다라기보다는 사실 학술 탐방으로 간 개념이어서 네. 이제 그런 학교라든지 장애인 기관이나 이런 그 기관도 많이 방문했었고 장애인 당사자들도 만나서 저희가 이제 인터뷰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공부를 좀 하고 갔죠. 음. 핀란드라는 어떤 나라고 덴마크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고 공부를 하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가니까 공부를 하고 간 만큼 또 그만큼 보이거나 느껴지는 것들이 많아서 더 의미가 있었는데 네. 일단은 장애인 당사자들 만나서 인터뷰할 때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교육 관련 주제를 가지고 탐방 주제를 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뭐 핀란드나 덴마크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하고 네. 나중에 직업을 어떻게 갖고 영위를 하느냐 이런 취지 질문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보통 이제 뭐 학생들이나 교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교육 관련된 뭔가 면담이나 인터뷰를 할 때 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왕이면은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학을 나와서 네. 그래도 뭔가 좀 내가 좋아하거나 아니면 조금 그래도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쨌든 교육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모든 포인트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네. 공부를 잘해야 된다. 시험을 잘 봐야 된다. 이런 쪽에 방점이 찍히는데 이제 확실히 핀란드랑 덴마크 이런 북유럽 나라들은 경쟁이 덜하고 복지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자신이 가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경험을 되게 중요시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학창 시절의 경험. 그러니까 공부를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창 시절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근데 이제 아까 일부에서 이제 통합 교육에 대한 말씀을 얼핏 하셨었잖아요. 네네. 장애인 당사자들 만났을 때 저희가 만난 핀란드, 덴마크의 장애인 당사자들은 다들 통합 교육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으로 얘기를 한 거죠. 물론 이제 핀란드, 덴마크의 모든 장애인 당사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까지는 저희가 알기 어렵지만 네.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는 비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조차도 일반 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특수학교로 갈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되게 찬반이 장애인 당사자들조차도 분분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만난 핀란드, 덴마크 사람들은 다 통합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었던 거죠. 그래서 왜 아니 뭐 특수학교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 학생 같으면 당연히 시각장애 학교를 가면은 당연히 시각장애인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네. 또 시각장애인에게 맞는 복지 혜택도 당연히 받을 수 있고 시각장애인에게 뭔가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나 이런 건 소식도 잘 들을 수 있고 훨씬 좋지 않냐. 그 친구 사귀기도 좋고 왕따 당할 일도 없고. 네네. 네. 근데 일반 학교 가게 되면은 시각장애인 맞춤형으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 혜택 이런 거를 알기가 일단 어렵고 제도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네. 그거를 이제 부모나 학생이 알아야 적절하게 이제 그런 수혜를 입을 수가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일반 학교에서는 알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일반 학교에서 통합 교육 받을 때 불편한 점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사실 또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핀란드나 덴마크 장애인 당사자들 저희가 이제 인터뷰했던 분들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것도 물론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일단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장애인끼리만 살 거 아니지 않냐. 그게 맞는 말이죠. 사회에 나가서 같이 살 거 아니냐. 어차피 사회에서 나중에 같이 살 거면 어릴 때부터 학생 시절부터 같이 교육을 받고 학교란 것도 일종의 사회인데 같이 생활하는 그것도 연습이고 그런 교육을 받아야 나중에 졸업했을 때 정말 성인이 돼서 현장에 나와가지고서는 비장애인들과 잘 어울려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는 그 인터뷰한 몇몇 장애인 당사자들의 그 의견을 가지고 이제 그 해석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지만 그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미뤄 짐작해 봤을 때 확실히 장애 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그들 북유럽 사람들의 이제 교육관 철학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점수 1점을 더 맞아가지고 좀 더 상위권 대학을 가가지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 경제적 수익을 많이 가져다주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게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학창 시절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찾아서 이것을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좀 더 협력을 해가지고 시너지를 잘 얻을 것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핀란드 교육 공부할 때 이제 많이 방점이 찍혔던 게 그런 거예요. 그 핀란드 교육할 때 읽었던 책이 그 북유럽의 외로운 늑대 핀란드라는 책을 읽었는데 네. 그 책에 나오는 이제 문구긴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경쟁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쟁을 친구랑 하지만 핀란드 사람은 경쟁을 친구랑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랑 경쟁을 한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당연히 내일이 내가 나아져야 되고 내일보다는 내일 모레가 나아져야 되고 항상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나 자신과의 경쟁이고 뭔가 그런 나 자신이 좀 더 나아지고 발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것이지 옆에 친구가 이번 시험을 봤는데 몇 점을 맞았고 그 옆에 친구보다 내가 1점 더 맞았네 이런 것을 고민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본 사고 자체가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추려서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네. 그런 데 있어서 이제 그 인터뷰 순간순간에 여러 가지 또 놀란 부분, 충격적인 부분 그런 게 이제 있어서 그런 것이 좀 다시 또 저의 삶이나 또 한국에서의 교육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게 이제 많은 의미로 다가왔던 거죠. 역시 이렇게 여행을 한번 훌쩍 떠나게 되면은 여기 삶의 여유도 찾게 되고 행복도 찾게 되고 이렇게 유림님처럼 철학을 또 배워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제가 유림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북유럽에 갑자기 너무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혹시 유림님 특히 이 여행지를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이런 게 있나요? 이제 아무래도 북유럽이 물가가 좀 많이 비싸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노르웨이가 물가가 제일 비싸고요. 네. 거의 도토리 키재기긴 하지만 이제 노르웨이보다 덴마크가 조금은 싸고 물론 덴마크도 당연히 도토리 키재기라고 했으니까 만만치 비싸고요. 네. 이제 북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물가 그나마예요. 그나마 싼 데가 핀란드. 근데 이제 북유럽에서 싼 거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네. 엄청나게 비싸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물가가 비싼데 그러니까 거기가 그만큼 복지 천국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얘기고 제가 알기로는 덴마크가 전 세계에서 세율이 제일 높은 나라라고 알고 있거든요. 50%가 거의 넘는 걸 알고 있어요. 50%. 네. 어쨌든 다 이유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물가가 비싸다는 얘기는 제가 일일이 조사를 안 해봤지만 거기에 네. 알게 모르게 그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행객 입장에서는 관광객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 때는 그 북유럽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분명히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는 게 좋고 그래서 그래도 대학교 때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아니면 뭐 학교 차원이나 이런 데는 뭔가 지원을 받아서 그 여행을 가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그래도 이제 찾아보면 조금 가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나 지원을 받아서 북유럽을 가볼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그럼 대학생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으신가요? 네, 대학생 때 그 왜 옛날에 이제 대학생들이 인도 같은 데 가가지고 되게
되게 많은 뭐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인도가 일단 뭐 땅의 크기가 원체 뭐 우리나라랑 또 상상할 수 없는 크기고 또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원체 다르고 네. 그래서 인도에서 당연히 느끼는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북유럽은 그런 물가라는 현실적인 그 비싼 물가라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가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프로젝트나 지원을 통해서 혹시 갈 수 있는 길을 갖는다면 분명히 또 제가 느낀 거 이상으로 많은 거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지금 유림님께서는 유럽 중에서도 제일 먼 북유럽까지 다녀오셨는데 또 네. 이제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여행지가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북유럽이 제가 핀란드, 덴마크는 갔는데 노르웨이, 스웨덴을 못 가봤어요. 물론 이제 북유럽이랑 같은 비슷한 문화권이니까 물론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또 인구가 200여만밖에 안 돼요. 그래도 땅은 되게 넓거든요. 네. 노르웨이도 석유 많이 나와가지고 부자 국가구나. 예, 부자 국가예요. 그래서 그 노르웨이가 제가 알기로는 노르웨이, 덴마크가 나태지수가 높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따가 이제 북유럽의 단점에서 말씀드리긴 할 건데, 네. 하여튼 그런 또 다른 분위기가 있으니까 네. 또 노르웨이가 그 아까 이제 겨울왕국도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겨울왕국 그 영화 촬영을 할 때 배경이 됐던 나라가 노르웨이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렌델 왕국. 네네네. 그만큼 이제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그런 점이 좋고 스웨덴 같은 경우도 북유럽의 어떻게 보면 맹주 국가거든요. 또 상대적으로 인구가 1,000만 명이어서 북유럽 다른 나라 치고는 인구가 좀 많고 그 제가 알기로는 북유럽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문화 비율이 높은 걸 알고 있어요. 그건 처음 알았네.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에 비해서 사람들을 비교적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국가여서 그러면은 북유럽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문화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좀 더 다양성이 존재하는 나라니까 네. 그게 또 비슷한 문화권이지만 또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스웨덴, 노르웨이를 갔다 오면 그래도 북유럽 물론 아이슬란드도 가면 더 좋지만 네. 북유럽 웬만한 나라는 다 찍어본 대한민국 흔치 않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유럽에 되게 좋은 감정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여름에 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양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원하거든요 날씨가. 그죠. 이제 물론 제가 덴마크 갔을 때는 이상 기온으로 더웠지만 네. 보통은 그래도 20도 8월 초 대한민국 한창 더울 때 가도 북유럽 국가들은 뭐 웬만해서 25도 안 넘어가니까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여름에 휴양 목적으로도 좋은 것 같고 근데 겨울에 가면 좀 으슬으슬하겠죠. 해도 별로 안 뜨고. 네, 저도 참고해서 여름에 한번 북유럽을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웨덴이랑 노르웨이를 꼭 유림님이 다녀오시고 나중에 저희 시나리오에 다시 나오셔서 다녀오신 여행기를 꼭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유리님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너무 흥미로웠는지 벌써 시간이 다 갔다는 게 정말 아쉽네요. 그래요? 벌써 끝날 때인가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팟캐스트 녹음을 해보신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 전 되게 드릴 말씀이 많은데 네, 아. 시간이 너무 짧죠.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압축해서 핵심 위주로 말씀을 드렸으면 음. 너무 장황해드리지 않았나. 아니에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언급드린 것도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 북유럽의 약간 단점을 살짝 언급드리자면 네네. 나태지수가 이제 덴마크랑 노르웨이처럼 높은 편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음.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일을 안 해도 먹고 살만한 거예요. 웬만한 건 다 이제 지원을 해주니까 재정적으로.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이제 탐방 갔다 와서 그걸 느꼈거든요. 또 이렇게 또 안 하는 게 맞나.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저도 이거에 대한 요즘 갑론을박이 좀 북유럽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저 같아도 북유럽에서 내가 만약에 태어났다? 네.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한국에서처럼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 장담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게 만약에 100년, 200년 지났을 때도 북유럽이 과연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게 지탱이 될까? 이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다큐를 볼 때 북유럽이 좀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는 맞지만 발전과 변화가 없는 나라라고 북유럽 네. 사람들이 직접 인터뷰할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런 발전을 좀 저해하는 어쩌면 단점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렇죠.
그래도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좀 교육적으로 조금 특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덜한 느낌이 있긴 한데 네. 확실히 북유럽의 다른 나라 뭐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데는 특히 노르웨이는 또 석유로 이미 뭐 먹고 사는데 크게 뭐 문제가 없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뭔가 변화하고 발달하려면 사람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노력을 안 해도 복지적으로 모든 게 다 그 구비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또 인간이 또 게으른 동물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노력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유림님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정말 교육, 사회 분위기, 철학 진짜 다양한 너무 유익한 시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네. 유리님 덕분에 저희 시나리오 팟캐스트 7번째 이야기도 재밌게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각장애인 게스트분들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